네. 대부업이라고 하면 조폭들이 돈을 빌려준다는 게 생각나는데 이게 맞나요? 예전엔 그랬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뭐 조폭이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. 제가 본 상황에 따르면은 그걸 그냥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과거에 뭐 그런 걸 했던 조폭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부업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막 빌려주는 거죠. 그리고 상당히 고리에 빌려줍니다. 또한 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. 잘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전문적인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부업이란 어떤 건가요? 대부업이라는 게 결국은 돈 빌려주는 거죠. 뭐 돈놀이라고 쉽게 말을 하는 것들이고, 최근에 많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이라고 하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는 대부업이다. 그럼 얼마 정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세요? 5천만 원 뭐 이렇게? 그렇지 않아요. 보통 100만 원 단위로 빌려줍니다. 100만 원에서 뭐 선수금을 떼고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, 그리고 그 기간도 되게 짧아요. 뭐 2주, 뭐 어떤 경우 1주,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엄청 많이 붙이는 것들이죠. 그래서 100만 원 빌려주고 뭐 2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,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자 자체가 뭐 몇십 프로, 몇만 프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 같은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은 뭐 그런 100만 원 단위에서 500만 원 단위 그 정도 규모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 대부업법을 하다가 위반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. 시작부터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. 첫 번째, 대부업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겠죠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? 이자율.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법정 이자율 얼마인지 아세요? 1년에 20% 이상을 받으면 대부업법 위반입니다.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개정이 됐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. 20% 받고 신용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돈을 빌려주냐. 결국은 이러한 불법 대부업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우려가 맞았어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부업 관련해서는 이자를 아까 말씀드렸죠. 몇만 프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광고입니다.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으면은 대부업 광고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그 대부업을 하게 되면 이제 광고를 해야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뭐 네이버만 쳐봐도 대출나라, 뭐 아니면 대출세상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. 거기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그 위반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되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추심을 해야 되겠죠. 추심? 정중하게 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문자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욕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.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? 가족이나 이런 연락처를. 아니요, 뒷조사 아니고요. 돈을 빌릴 때 받아요. 가족관계증명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연락처나 이런 것들 다 받거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신용에 대한 담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심을 하는 경우,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보통 발생을 하는 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. 돈을 돌려받는데 그 계좌를 내 걸 쓸까? 돈을 빌려주는 본인 계좌를 쓸까요? 안 써요. 남의 계좌를 씁니다. 그럼 그 계좌는 누구 계좌냐요? 그 고객의 통장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. 고객 통장을 받으면서 이자 깎아줄게, 돈 뭐 더 빌려줄게,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통장을 쓰는 거죠. 그런 것도 당연히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요. 그래서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몇 가지 든 예시만 봐도 엄청 많은 죄가 되죠.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엄청 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변호사님, 네? 그러면 대부업법 위반 어떻게 처벌받나요? 아까 제가 대표적 예시 몇 가지 들어드렸죠. 그 규정들이 대부분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도 있고 벌금형인 경우도 있는데, 대부업을 한 건만 하는 경우는 없겠죠. 여러 명, 몇십 명, 몇백 명한테 빌려줄 겁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2분의 1이 가중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 7년 6개월 이하로 잡혀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남의 통장을 쓴다. 그거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 될 수 있어요. 왜? 남의 통장을 왜 써? 그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. 범죄 수익 은닉죄도 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가 있죠. 위에서 처음 쩐주가 돼가지고 광고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, 밑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전화가 오는 거 받고 거기에 대해서 돈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가서 찾고 이런 실무적 일을 하는 사람들. 그럼 다 지시관계가 되겠죠. 그러면은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죄들이 좀 성립이 될 수 있고 각각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냐 봤을 때 예전에는 첫 번째 적발이 됐다
그러면 피해 규모가 엄청 큰 경우들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좀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있었고, 두 번째는 뭐 얄짤없습니다. 두 번째는 그냥 바로 실형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, 작년인가? 그때부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규모가 조금만 되다 보면은 첫 번째인데도 바로 징역형, 뭐 2년씩 때려버리는 경우들이 최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님, 네? 그럼 대부업체 위반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경찰 조사가 왜 시작이 되냐면은 고객이 수백 명이 있잖아요. 그 중에 한 명만 수틀려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불법 대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. 한 명의 신고가 들어오면은 돈을 입금한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계좌를 경찰이 까봐요. 까보면은 그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횟수나 많겠죠.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건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. 경찰이. 피해자 이름을 보통 보게 되니 피해 금액은 대출 이 정도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초과 이자는 보통 이 정도 될 것 같다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고, 그 다음에 경찰이 파악을 하는 게 이제 누구냐 이게 그러면. 근데 그 전화나 이런 것들은 보통 대포폰이거든요. 알 수가 없어요.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추적을 하죠. 돈을 뽑는 사람이 있다면은 CCTV를 통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하는 것들이고, 계좌로 넘어갔다면 계좌주를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이게 피해 갈 수가 없어요, 우리나라에서는. 그러면은 최초 한 명이 적발돼서 이제 그 사람 신원 파악을 한 다음에 소환 통보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는 줄줄이에요, 줄줄이.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통 추궁을 하냐면은 이자율에 대한 추궁을 좀 많이 합니다. 이자율이라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갚았냐인데, 이게 계좌만을 봐서는 쉽게 파악이 안 돼요. 왜냐면은 계좌의 입금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것들이고요. 그리고 계좌가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이자율 자체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추심. 왜 신고가 들어왔을까요? 추심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추심 관련해서 본인이 한 행동이나 그 부분들에 대한 추궁을 되게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경찰은 사건을 키우고 싶을까요? 아니면은 축소해서 그냥 마무리하고 싶을까요? 키우고 싶죠. 왜냐면은 덩어리가 커야 보통 자기 조사하는데도 뭐 당연히 이득이 있겠죠. 피해 규모라든지 아니면 범죄 단체, 그 조직을 어떻게든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궁합니다. 이 범행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. 만약 본인이 아무것도 모른다,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했고 내가 뭐 직접 만난 사람도 없고, 그런 식의 변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추궁으로 하루를 셀 수도 있습니다. 추심을 좀 강하게 하고 금액이 몇 억이 된다, 그러면은 경찰은 구속영장 요즘 치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는 대부 금액이 한 4, 5억이 됐던 금액들이 있어요. 그런데 제 의뢰인은 본인은 추심을 한 적은 절대 없대. 좀 이례적이긴 하죠. 근데 그게 믿을까요? 안 믿겠죠. 뭐 신고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.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. 판사님도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하시죠. 당연히 추심하고 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단을 표시를 하셔가지고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제가 그때 의견을 토했어요. 진짜 추심한 거 아니고 저희는 기록은 못 보지만 기록 한번 다시 검토를 해달라. 추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뢰인은 절대 한 적이 없다 라고 그때 한 1시간 정도 하고, 결국은 그분은 영장이 기각됐어요. 진짜 그 추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.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단순히 금액만으로 영장을 치는 건 아니에요. 추심을 좀 더 강하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리고 이후에 영장이나 이런 것들,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 사건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돈을 빌린다. 서민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뭐 모두가 신용이 있어가지고 1금융권, 2금융권에서 뭐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, 그런 데에다가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게 대부업에서 하는 역할들인데, 그 금리가 너무 높고, 그리고 그것을 갚지 못했을, 당연히 못 갚을 수밖에 없겠죠. 내가 몇백만 원 빌리고 몇 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,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심이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찰도 그리고 검찰, 법원도 엄벌을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안타까움도 있긴 한데, 그래도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, 만약 적발되셔가지고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
이후에 뭐 조사 다 끝난 마당에 이제 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훨씬 더 과장되게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